서울 마포구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비가 자주 오는 11월,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틈과 꺼질 듯한 형광등 불빛 아래 정하루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 집에 온 지 7개월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이웃과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이 없다. 정해진 시간에 마트를 가고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며 최대한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살아간다. 낮에는 거의 커튼을 닫아둔 채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는다. 펜은 움직이지 않고 종이 위엔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문장이 쓰여 있다. 그날 내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다. 밝고 따뜻한 아이들을 사랑했고 특히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던 여동생 하린이에게 모든 애정을 쏟았다. 그러나 어느 겨울날 눈길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이후 그녀의 삶은 멈춰 버렸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하린은 그러지 못했다. 그 이후 하루는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 되었다. 말수가 줄고 사람을 피하고 결국 교직도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의 투명한 사람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만 그런 건 아니었다. 복도 반대편 301호에는 또 다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서지원. 30대 초반의 남자, 건축 디자이너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일상을 아는 이는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고 택배를 받을 때조차 문을 활짝 여는 법이 없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하루는 그를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에게 왠지 모를 익숙함을 안겨주었다. 자신처럼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 같았다. 자신처럼 기억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어느 날 새벽 2시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복도엔 간헐적인 물 흐르는 소리가 울렸다. 하루는 습관처럼 일어나 냉수를 마시고 다시 눕지만 그때였다. 캉!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숨소리. 그리고 울음 같기도 절규 같기도 한 남자의 목소리. 그녀는 얼어붙었다. 창문을 통해 들려온 그 소리는 분명 맞은편 서지원의 집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던 하루는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문틈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다. 3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조금 더 크게. 서지원 씨, 괜찮으세요? 침묵 끝에 천천히 문이 열렸다. 안은 난장판이었다. 유리조각, 쓰러진 책상, 뒤엉킨 이불.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지원이 있었다. 그는 상반신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대신 주머니에서 락통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 할인이 불면증으로 복용했던 잔여 약이었다. 이거 조금 진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뭘 드릴게요. 지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엔 경계도 슬픔도 그리고 뭔가 깨진 조각 같은 공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하루는 부엌으로 가 컵에 물을 담아왔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정적은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누구, 오랫동안 힘드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명확하지 않았다. 냉소였는지, 체념이었는지, 혹은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마음의 파편이었는지. 가끔은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하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살아있지만, 숨은 쉬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채로 하루를 버티는 삶. 그녀 역시 매일 아침 그런 자신을 거울에서 마주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필요하시면 노크하세요. 저도 잘 자는 편은 아니라서. 그날 밤 하루는 처음으로 새벽이 오기 전에 잠에 들었다. 이상하게도 창밖의 빗소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서지원 역시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들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서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회색 도시였지만 그 오래된 아파트 복도 한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금씩 겹쳐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아륜과 서지원 사이엔 어떤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마치 빗물이 천천히 금간 벽을 타고 내려오듯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어김없이 복도 끝에서 서지원을 마주쳤다. 둘 다 인사를 먼저 건네는 일은 없었지만 몇 번 눈이 마주친 후부터는 고개를 아주 살짝 숙이는 정도의 신호가 생겼다. 그날 밤 이후 하루는 스스로도 이상하리만큼 그를 의식하게 되었다. 문을 열 때마다 복도 쭉 소리를 듣고 창문을 닫기 전 무심코 건너편 창을 바라보곤 했다. 가끔 그 창 안쪽에 서지원의 실루엣이 보이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다. 무섭거나 불편한 감정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 사람 역시 자기처럼 매일을 버티고 있는 존재라는 동질감이랄까. 일주일 뒤 하루는 아파트 1층 근처의 작은 슈퍼에서 서지원을 다시 마주쳤다. 그는 컵라면 2개와 생수를 들고 있었고 하루는 우유 한 병과 감기약을 들고 계산줄에 서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두 분 다 감기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해요. 서지원이 처음으로 웃었다. 그 미소는 아주 짧았고 미세했으며 어쩌면 그가 아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하루는 그 순간을 분명히 느꼈다. 그의 얼굴에도 사람 냄새가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하루의 집에 문제가 생겼다. 창문이 바람에 휘청거리며 닫히지 않게 된 것이다. 자기 힘으로 고쳐보려 했지만 창틀이 오래된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하루는 망설이다가 결국 복도 너머 301호 문 앞에 섰다. 노크를 2번. 문이 열리고 서지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실례지만 혹시 창문 고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손이 부족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공구상자를 들고 하륜의 집으로 들어왔다. 지원이 창문을 살피는 동안 하륜은 주방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조용히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묘하게 안정감을 줬다. 고장이 난 원인은 창틀 고정 나사가 헐거워진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조이고 실리콘으로 틈을 메우며 아주 세심하게 처리했다. 이제 바람 안 들어올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집 안에서 한 말이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유자차예요. 별거 아니지만.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고 가을이 겨울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정적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지호는 가끔 야근 후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도시락을 2개 사와 하륜의 문 앞에 두고 메모도 없이 돌아갔다. 하륜은 그 도시락을 아무 말 없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는 작은 유리병에 담은 수제 자몽청을 그의 문 앞에 남겼다. 서로의 손길은 가볍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둘 다 어떤 감정에도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공유했다. 어느 날 밤 하루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날 괜찮으셨어요? 제 말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 말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누군가 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정말 무너질 땐 말도다.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서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엔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 조심스러움, 그리고 어쩌면 아주 미세한 기대. 정하루는 웃었다. 아주 작게. 괜찮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강요하지 않는 관계. 그러나 그 조용한 공기가 오히려 사람을 살게 했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지만 그 오래된 아파트 안 두 사람의 방 안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눈이 내리기 전에 서울은 가장 쓸쓸했다. 회색 하늘 아래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과 아파트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쁘고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 겨울, 정아윤과 서지원의 일상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약속하지 않아도 그들은 점점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이면 창문을 살짝 열고 은은한 커피 향이 퍼지게 했다. 그 향기를 맡고 지원은 가끔 집 앞에 놓인 작은 컵을 가져갔다. 둘은 따로 마시지만 동시에 마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다른 방에 앉아 같은 온도를 느끼는 것.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 근처에 오래된 책방 하나 있어요.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하루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래된 책 냄새 좋아요. 책방은 골목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천장은 낮고 나무 선반은 삐걱거렸으며 책들은 아무 질서 없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루는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다. 이런 곳 예전엔 자주 다녔었지. 지원은 건축 관련 책들을 조용히 넘기고 있었고 하루는 시집 섹션 앞에 멈췄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시집 한 권을 꺼내 펼쳤다.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도 햇살은 들고 그 빛은 여전히 따뜻하다. 하루는 페이지를 덮으며 천천히 속삭였다. 빛이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거지. 지원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책방을 나서며 하륜이 물었다. 왜 저를 데려가고 싶으셨어?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전엔 이런 곳에 혼자 오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혼자 있는 게 더 외롭더라고. 그 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둘은 아파트 근처의 허름한 김밥 천국에 들렀다. 하루는 떡만두국을, 지원은 김치볶음밥을 시켰다. 식탁 위엔 뜨거운 국물에 김이 피어오르고 서로를 향한 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저는 하루니 말했다. 누군가와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예전엔 이런 일조차 무서웠거든요. 누가 나를 알아버릴까 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륜이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누가 나를 알게 되면 떠나버릴까 봐.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눈은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 없는 골목은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다. 둘 사이의 거리엔 여전히 여백이 있었지만 그 여백은 이제 불편하지 않았다. 아파트 앞에서 하륜이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지원이 대답했다. 저도 이런 하루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언젠가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아주 조금씩 되찾아가는 고백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하륜의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작은 화분 하나. 햇빛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창가에 두세요. 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였다. 하륜은 조용히 화분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창가에 놓고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살아있네. 살아있구나. 그녀는 오랜만에 창문을 헐짝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어쩐지 그 바람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공간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지호는 가끔 하륜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하륜은 그를 위해 자주죽이나 된장국 같은 소박한 음식을 만들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감정을 이름 붙이지 않았다. 우리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표현도 아직은 너무 무거웠다. 하루는 알았다. 지원은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그 역시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통점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느끼는 이유.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었다. 서울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엔 이미 눈처럼 맑은 감정이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는 느꼈다. 처음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내일을 생각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첫눈이 내리기 전 서울의 하늘은 더욱 회색빛을 띠었다. 정하루는 그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관계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서지원과의 시간은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가끔은 같은 공간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 일상. 언뜻 보면 연인 같기도 했지만 둘 다 사랑이라는 말을 꺼낸 적은 없었다. 마치 말을 해버리는 순간 무너질까 두려운 듯.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저녁 준비를 하며 지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조금 있으면 그가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녀는 그런 예상을 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날 지원은 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하루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의 문 앞에 도시락과 쪽지를 놓았다. 어젯밤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괜찮으시죠? 따뜻하게 드세요. 그는 이틀 뒤에야 문자를 보냈다. 죄송해요. 생각이 좀 필요했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하루는 그 속에 담긴 거리감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 그가 아닌 그의 안의 어둠이 자신을 막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하루는 우연히 서지원의 우편함에서 떨어진 서류 봉투 하나를 보게 되었다. 그는 부재 중이었고 봉투는 연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기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그의 문 앞으로 옮겨놓았다. 그러나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서류 모서리의 문장이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과거 충동 조절 장애 및 정서적 폭발 이력이 있음. 가족 내 폭력 사건 후 자발적 입원 치료.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동안의 지원의 침묵, 불안정한 감정, 그리고 가끔 눈빛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하루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예전처럼 지원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었고 그의 말투에 예민해졌다. 그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않을 리 없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그가 말했다. 하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둘은 다시 각자의 방에 갇혀 지냈다. 어느 날 밤 하루는 그가 두고 간 책 중 하나를 읽다. 책갈피로 끼워진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또 상처만 줄까? 그 문장을 읽은 순간 하루는 가슴 깊숙한 곳이 저릿해졌다. 그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본 그 문장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마음 한켠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만약 언젠가 나도 그 폭발의 대상이 된다면. 한밤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하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지원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보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지원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호는 눈을 내리깔고 말을 이었다. 사실 예전에 엄마와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감정이 무너졌고 그 순간 나 자신도 통제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스스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난 스스로가 무서웠어요. 하루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숨기지 않았다. 두려워하면서도 그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내보이고 있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 그게 무서웠어요. 하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누군가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 믿어요. 하지만 저도 무서워요. 지원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 감정은 분노가 아닌 슬픔이었다. 그날 밤 둘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많은 말이 오갔다. 그들은 더 가까워졌을까? 아니면 더 멀어졌을까? 확실한 것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같은 방향만을 향하고 있진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틈은 눈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의 하늘은 더욱 낮아졌고 바람은 벽틈 사이로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정하루는 이 계절이 두렵기도 기다려지기도 했다. 서지원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느샌가 마음속에 가느다란 금이 생겨 있었다. 그가 고백한 과거 이후 그녀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완전히 괜찮을 수는 없었다. 지원 또한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순간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걷는 중이었다.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어느 월요일 밤 하류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집 앞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감자수포와 메모 한 장. 오늘 춥죠? 따뜻하게 드세요. 하류는 웃으며 봉투를 들고 들어갔다. 그러나 문을 닫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지원이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하륜이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륜의 손목을 잡았다. 그 힘은 꽤 강했고 그녀는 놀라 움찔했다. 지원씨. 그는 그제야 손을 놓았다. 미안해요.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약은 계속 드시고 계세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끊었어요. 더 이상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하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질 땐 좋지만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지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또 내가 위험하단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당신도 결국 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하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눈빛엔 상처와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지원씨, 저 그런 마음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저 걱정돼서. 그 순간 지원이 한 발 다가섰다. 당신도 날 떠날 거죠. 결국엔 다 똑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하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지원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무서워. 하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그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 유리컵을 들었다. 그리고 손에 힘을 주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하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렇게 해야 내 기분을 알 것 같아서요. 지원이 낮게 말했다. 깨진 거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나도 그래요. 나라는 인간도 그래요.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걸 이제 당신도 알았잖아요. 그 순간 그는 손을 뻗어 하륜의 팔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도 강했다.
하루는 반사적으로 뿌리쳤다. 그만해요. 제발. 그 말에 지호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손을 내려놓았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윤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하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가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어디 가요? 지원이 물었다.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은 주저앉듯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그렇겠죠.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류는 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밀어낸 거예요. 난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어요.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다. 그 발소리는 복도에 길게 울렸다. 아파트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루는 아무 우산도 없이 그 속을 걸었다. 손은 얼어붙고 눈물은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했다고 믿었던 두 사람은 가장 멀리 떨어졌다. 그리고 정하루는 처음으로 서지원을 사랑하면서도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정하류는 서지원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공간을 벗어났을 뿐이었다.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는 그 사랑 안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였다. 며칠 동안 하루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지원 역시 조용했다. 서로의 번호는 그대로였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루는 일터에서도 자꾸 멍을 때리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지원의 흔들리는 눈빛, 깨진 유리컵, 그리고 그 손에 차가운 온기.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그녀는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다. 일상은 무심했고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 역시 다시 살아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말이면 카페에 나가 글을 썼다. 감정노트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시작했고 익명의 글로 자신의 마음을 적어나갔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문장을 적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거리를 지켜주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댓글에는 위로와 지지의 말이 가득했다. 그녀는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말 속에서 조금씩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지호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룬이 떠난 다음 날 그는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도 흐트러진 책상도 고치지 않은 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문 앞에 놓인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하룬이 떠난 날 아침 준비해두었던 따뜻한 도시락이었다. 그 위에 남겨진 쪽지 한 장.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듯 저도 당신의 빛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멀어지기로 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스스로를 더 이상 해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나란히 걷는 걸. 그 글을 읽은 순간 지호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고 포기도 아니었다. 그녀의 선택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시 예약을 넣었다. 예전 다녔던 병원은 아니었고 새로 생긴 작은 클리닉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상담을 받았다. 또한 그는 근처 공방에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말이 없고 온화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지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손을 쓰는 평온함을 느꼈다. 처음 만든 건 작은 머그컵이었다. 형태는 불균형했고 유략도 고르지 않았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컵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집을 정리했다.
깨진 컵은 치우고 식탁 위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다. 햇빛이 드는 쪽으로 책상을 옮기고 커튼도 바꿨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살아내는 매일을 견디기 위한 정돈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벽 한쪽이었다. 그는 그곳에 액자를 하나 걸었다. 그 안엔 접힌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하륜이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였다.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내가 무너졌던 그날,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 그는 더 이상 충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작은 노트에 하루에 한 문장씩,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꾸준히 한 문장, 한 문장이 쌓이자 그는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3개월 후, 그는 마포의 어느 작은 서점에서 하륜의 글을 발견했다. 감정노트라는 제목의 책이 따뜻한 베이지색 표지로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책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거기엔 분명 그녀의 문장이 있었다. 그녀의 체온이, 목소리가, 감정이. 그는 책을 조용히 계산했고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곳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해요. 멀리서라도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해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서로의 곁엔 없지만 서로를 잊은 것도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내고 있었다.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서서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믿기 위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하지만 마포의 그 오래된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다. 정하류는 그곳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고 서지원은 여전히 그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각자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묵묵히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하류는 현재 서촌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전보다 좁고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여백 같은 곳이었다. 직장도 바꿨다. 공립초등학교 대신 작은 사립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했다. 더 이상 누구의 평가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셨다. 심장이 여전히 아프고 밤이면 혼자 올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은 줄어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잘하고 있어. 천천히 그렇게 가는 거야. 주말이면 그녀는 자주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짧은 시를 썼다. 그 시 중 하나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대가 없는 시간은 나를 키웠고 그대가 남긴 따뜻함은 나를 지켰다. 그녀는 그 시를 언젠가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언젠가 인연이 다시 흐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직했다. 한편 서지원은 아파트 안에서 나름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공방 수업을 계속 다녔고 점점 더 손에 익은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가끔은 그가 만든 컵이나 접시가 근처 소규모 플리마켓에 팔리기도 했다. 그는 물건에 제2예수라는 이니셜을 작게 새겨 넣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알파벳일지 몰라도 그에겐 그것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이름 붙인 증거였다. 그는 여전히 병원 상담을 받고 있었고 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신에게 정직해지려 노력한다는 점이었다. 더는 부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아팠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를 두렵게 했다는 것. 어느 날, 그는 아파트 단지 안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옆에는 조용히 자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고양이는 추운 겨울날 복도에서 떨고 있던 아이였고, 지원이 데려와 함께 살게 된 존재였다. 책장을 넘기다 문득 그는 어떤 문장에 눈길이 멈췄다. 상처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손으로 따라 적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은 사람다워지고 있는 걸까? 시간이 더 흘렀다.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두드릴 때쯤 그는 하륜의 책을 다시 펼쳤다. 페이지 한 구석, 전에 보지 못했던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중고로 샀던 책에 덧붙인 글일지도 몰랐다. 이 책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놓아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아름다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다. 하륜도 자신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같은 고통을 견디고 같은 바람을 품고 있었을까?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망설이다. 통화를 걸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문자 한 통을 썼다. 그날 이후 나 자신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당신의 말처럼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방법부터. 잘 지내고 있나요? 그는 그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저 저장만 해두고 화면을 껐다. 어쩌면 지금은 아직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진심을 꺼내놓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만은 조용히 품어 두었다. 어느 날 하륜은 꿈을 꿨다. 낯선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 그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전혀 예롭지 않았다. 꿈속의 그녀는 오히려 평온했다. 기다림이 고통이 아닌 따뜻한 습관이 된 느낌. 잠에서 깬 하륜은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음속에 문득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무언가가 되면 좋겠다. 멀리서도 닿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살아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겠지. 7월의 어느 오후 서울은 장마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반쯤 젖은 길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정하류는 출판사와 인터뷰가 잡혀 있던 날이었다. 감정노트의 반응이 좋아져 작고 조용한 에세이 북토크의 초청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참석하기로 했다. 북토크가 열린 곳은 런남동의 독립서점이었다. 20여 명이 모였고 모두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낯을 가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의 마음을 담았다. 저는 완전히 괜찮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을 진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꽃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하륜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행사가 끝난 뒤 서점 옆 작은 카페에서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었다. 하륜은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걸음걸이가 들어섰다. 서지원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하륜 역시 그의 존재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더 차분했고 더 단단해 보였다. 지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책 잘 읽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루는 눈을 깜빡였다. 여기까지 어떻게? 우연히요. 북토크 소식을 우연히 받고 한번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 말에 하루는 미세하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잘 지냈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지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름대로 도자기 공방에서 일도 하고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요. 좋은 변화네요. 하륜 씨는요? 저도요. 아이들과 지내는 일이 참 좋아요. 무언가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잠시 둘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날은 얼음 위를 걷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였다. 지호는 커피를 받아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 두 잔의 따뜻한 음료가 놓였다. 하루는 문득 떠올랐다. 예전 첫 눈이 오던 밤 그의 손에서 건네받은 유자차.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다. 이제는 그냥 지나온 한 장면일 뿐이었다. 문자 몇 번 쓰다가 결국 보내지 못했어요. 지원이 말했다. 저도요. 하륜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륜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 사이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먼 데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시작이 아니라 계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멈춘 게 아니라 각자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 말에 하륜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따뜻함이 있었다. 그들은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많은 말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서로를 마주본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간 모든 기다림을 위로해 주었다. 카페를 나서며 하륜이 물었다. 혹시 근처에 좋아하는 책방 있나요? 지원이 웃었다. 예전에 함께 갔던 그 책방 아직 있어요. 그럼 거기 한번 더 가볼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번엔 당신이 고른 책을 제가 읽어줄게요.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거리는 낯설고 바빴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평온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다시 멀어질까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함께 걷는 것으로 충분했다. 멀고 길었던 계절이 지나고 이제 두 사람은 같은 계절 위에 서 있었다. 정아윤과 서지호는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예전과는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생각하며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걸음이었다. 그들은 매주 한 번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별다른 명분도 계획도 없었다. 단지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조용히 들어주는 시간. 첫 만남 이후 둘이 다시 찾은 책방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먼지 낀 책 등, 그리고 책장 사이 좁은 통로. 하지만 그 속에서 하루는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 그녀는 에세이 한 권을 꺼내 지원에게 건넸다. 이거 예전에 혼자 읽었는데 당신이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지원은 책을 받으며 말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내게 책을 추천해준다는 게 감사해요. 예전엔 그런 여유도 그런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책방 옆 카페에 앉아 조용히 책을 넘겼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따뜻한 시간이었다. 몇 주 뒤, 지호는 하륜을 도자기 공방에 초대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컵과 접시를 보여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은 서툴지만 이것들이 내 손으로 만든 결과예요. 하륜은 조심스럽게 하나의 컵을 들었다. 가장자리가 조금 삐뚤었고 유약도 고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갔다.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게 처음 만든 컵이에요. 그때는 당신이 제 곁에 없을 때였어요. 하륜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귀하네요. 당신이 홀로 버텨낸 시간을 제가 몰랐다는 게 아프지만 지금 이렇게 나눠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둘은 일상의 작은 부분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 어릴 적 기억, 좋아하는 계절, 싫어하는 음식. 그건 사소해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진지한 과정이었다. 하루는 어느 날 말했다. 우리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지금처럼 하루하루 같이 살아내는 걸로도 충분하니까요.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조급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하루는 종종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지호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들었다. 아이들은 솔직하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고마워요. 하룬의 말에 지호는 답했다. 당신도 그래요. 언제나 진심을 말해줘서. 그게 저한테는 큰 위안이에요. 둘은 아주 작은 약속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혼자 감당하지 말 것, 아플 땐 꼭 말할 것, 서운할 땐 침묵하지 말 것. 그 약속들은 연인 사이의 규칙이라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에 가까웠다. 어느 날, 지호는 하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그가 만든 도자기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매끈하지 않고 투박했지만 색감이 따뜻했다. 이건 당신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하륜은 목걸이를 꺼내 손끝으로 만졌다. 그 안에 모든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웃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그녀는 목걸이를 직접 걸고 말했다. 이건 꼭 지켜야 할 마음 같아요. 흔들릴 수 있어도 깨지지 않도록.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마음은 같은 온도로 남아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은 과거를 끌어안지 않았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현재였다. 서지호는 매일 밤 하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잘 견뎠어요. 당신도 그랬기를 바래요. 하륜은 아침에 일어나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였다. 사랑이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멈춰 서 있는 것임을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은 연분홍으로 물들어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다. 정아윤과 서지원도 그중 한 명이었다. 둘은 함께 걷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나란했다. 벚꽃길 아래 지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봄이 이렇게 따뜻한 계절인 줄 몰랐어요. 예전엔 늘 뭔가 불안했거든요. 한절기만 되면 감정이 뒤집히고 사람들과 멀어졌고 하루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봄이 오면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하고 무거워졌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데 나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지호는 작게 웃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당신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은 조용했고 꾸밈 없었고 그래서 더 깊이 다가왔다. 하류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벚꽃 한 송이를 손에 받아들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날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류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있어줬기에 그 이후의 삶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벚꽃 아래에서 긴 계절의 무게를 조용히 풀어놓았다. 벚꽃길을 벗어나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그냥 선물이요. 하륜이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작은 도자기 화병이 들어 있었다. 색감은 연한 하늘색, 표면은 약간 거칠었지만 형태는 단단했고 안정감 있었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처음엔 당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이건 꼭 당신 손에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하류는 화병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다. 예쁘네요. 마음이 담긴 게 느껴져. 지원은 멋쩍은 듯 웃었다. 앞으로는 당신 곁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건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하류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조용히 단단하게 말했다. 그렇게 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봐요. 그 말은 사귀자는 고백도 사랑해라는 감정 표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게 있는 선택이었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웃고 연인들이 사진을 찍고 나무 아래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는 말했다. 언젠가 우리가 싸우거나 말이 안 통하는 날이 오겠죠. 서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이야기하면 돼요. 하루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 멀어지더라도 다시 걸어올 수 있는 길을 남겨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요. 그 말에 지원은 손을 내밀었다. 하루는 주저없이 그 손을 잡았다. 손의 온기는 따뜻했고 그 속엔 말보다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해가 지고 바람이 살랑 불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걸었다. 길은 여전히 낯설고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다.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 함께 있는 지금이 누구보다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 그들은 그렇게 걸어갔다. 계절이 지나고 언젠가 또 바람이 바뀔 때가 오더라도 오늘 이 순간의 온기를 서로의 마음에 오래도록 새겨두었다. 지금 이 봄날 그들은 사랑을 하고 있었다.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낸 끝에 도달한 아주 단단하고 조용한 사랑이었다.